자, 먼저 박구용,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구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광욱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아무리 짜고 하는 거지만 너무 심하게 치십니다, 박수를.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반명이 많은 줄 몰랐네요. 제가 원래 처음에 뭐 다른 분들 섭외하자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제일 좋다. 그래야 내가 제일 돋보인다. 뭐 조국 의원 얘기도 있었어. 그런데 아하. 절대 안 된다. 첫 방송에는. 자, 오늘 뭐 궁금하고 그러니까 직접 보셨어요. 우리는 홍사원 선배의 지금 띄워주기 위해서 온 자리네. 쉽게 말하면 들러리지.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따가 좀 두 분께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주시고, 저도 그러니까 요즘 좀 답답하고 날도 더운데 굉장히 답답한 거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부터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사실 이게 모두의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도 뭐 다들 걱정하실 거예요. 아까 여기 저희가 좀 오시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좀 질문을 좀 받았는데 10분 중에 한 7, 8분은 다 불안하다.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이번 전당대회 그 선거를 보고 어쨌든 이것도 선거잖아요.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딱 두 가지가 난 눈에 띄더라고. 그거부터 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대개 선거하면은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기성 언론 중에서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되게 이렇게 갈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들 한마음 한뜻이 됐어, 언론이.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정말로. 예. 난 처음 봤거든. 이게 왜 그런 건지 그거부터 좀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디 뭐 박구영 교수님이 저는 어제 똑같은 말씀을 먼저 드려서 박 교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면. 아니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게 일단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라 아예 없는 현상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던 현상. 그러니까 민주적 그 질서를 갖춘 OECD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에요. 예. 그러면 이 현상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지. 자연스럽지 기괴해.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작동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힘이 일정 부분 기획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어떤 동원 힘이냐 하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을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증거도 없고. 다만 이런 현상이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역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확립된 이래로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언론들의 모든 언론이 하나의 방향을 가르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게 왜 생겼을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왜 생겼는가를 그 누구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왜 생겼는지 내가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답을 해주셔야지. 기존의 한국 언론들이 보이는 모습은 철저하게 언론의 입장에서 언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손해날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수 언론을 제껴두고 우리가 한경호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 저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 칼럼을 아주 오래 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번도 제 칼럼을 읽었다는 사람 본 적은 없지만 제가 10년 이상 칼럼을 썼어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칼럼을 쓸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할 때는 당파성을 지녀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경호가 취한 태도는 뭐냐면
당파성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보 진영을 변인한다고 말해왔어요. 그게 저는 때로 기만적이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당파성을 띠는 경우는 이건 자체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경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는 예. 우리가 뭐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너무 노골적이야.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거기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예.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은 유튜버하고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이,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그들은 왜 그럴까? 예. 그러면 그것만 해석하면 그들만 해석하면 다시 말하면 매거시 미디어가 지금 거의 붕괴되기 직전에 현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예.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매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어떤 행위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전통적인 매거시 미디어, 주류 보수 언론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해석이 안 된다면 그들은 또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들은 이득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득은 그 이전 정권, 예를 들면 흔한 말들 하면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왜 이런데 복무하는가? 이건 해석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 왜?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야기할 수 있는 작용과 부작용이 너무 엄청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잘 해석하기 이해 어렵고.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고 계셔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예민한 상황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짐작하는 것은 그렇지.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그건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매우 이상한 상황인 건 맞는 거죠. 매우 이상하고 매우 걱정스럽죠. 그 뭔가 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익이 지금 있으니까 그렇지. 저렇게 한무대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이익이 뭔지도 조금 어렴풋이는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격하는 대상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 방향으로 가는가가 보이잖아요. 이제 보면 소위 진보 진영의 두 개의 큰 채널, 그러니까 이 겸공하고 매불쇼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사람들을 분리해내야 되고 여기서 형성되는 담론 구조를 깨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성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동안의 민주 시민들에게 내란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이렇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됐던 사람들을 또 집중 타격합니다. 그러면 내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억을 빨리 지워라.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이해관계가 뭔가 이렇게 다 맺어져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고, 근데 그런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심각하게 걱정되는 그런 거죠. 유시민 작가님의 이론에 저도 동의하는데, 언론이 집중적으로 띄워주는 사람이나 띄워주는 상황은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했을 때 망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난 정말 황당한 게 경선 룰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1인 1표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1인 1표제를 갖다가 다시 바꾸려는 시도 있었습니다. 뭐 결국은 실패했지만은. 근데 그 다음에는 결선 투표제를 이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선호 투표로 바꿨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건 다 수용을 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가 진행되는 중간에 나머지 투표 못한 사람들 한 번 기회를 더 주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인 1표제가 예. 가져온 작용과 부작용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작용은 그러니까 당원 주권 시대, 당원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연 건 확실해요. 예. 그런데 어떤 약점이 있냐면은 그동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일정 부분 자기들끼리 당파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분파를 형성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연합해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오고 언젠가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권력지향적으로 모두가 한 줄을 쓰는 경우는 처음 봐요. 이 또한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렇지. 제가 잘못 과문한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 줄을 쓴 적이 있어요? 아니 원래 줄은 잘 쓰죠. 아 그런가? 아니 한 잘 줄을 쓰는데 쓰냐? 그래서 이렇게 두 줄도 일방적으로 세 줄도 그러는데 압도적으로 쓰는 여기 줄 잘못 경우가 써서 이렇게 됐어. 잘못 쓴 게 아니라 줄을 안 서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한 줄을 쓴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줄을 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이념과 같은 지향성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손을 잡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그것도 특정한 이념이나 지향성이 아니라 권력지향적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인 1표제가 그 모두에게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1인 1표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네.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쭉 쓰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 더 특이한 거는 그전에도 줄은 섰는데 얼마나 많이 섰는데 예를 들어서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경선할 때도 박찬대 의원한테 쫙 가서 섰잖아요. 그전에 150명 있었죠. 또 전해철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선 이럴 때도 전해철 의원한테 가서 쫙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줄을 서 있는 와중에도 혹은 줄을 서고 난 직후에 볼멘 소리를 했었어요. 나는 쓰기 싫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섰다라고 변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없어.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하나씩 끄집어내 물어봤어.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거 만년필 같지 않아? 맞지? 맞대. 그럼 너도 만년필이라고 해 이거. 그냥 형이 하래. 왜? 그러니까 나는 댓글이 너무 무섭대. 예. 그러니까 원래 욕 먹는 놈이나 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네. 그들이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든 법치주의든 절차주의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다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민주주의 법치의 원리예요. 네. 정의가 무엇인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정의가 무엇인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과정은 정의로워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정이 정의롭다는 것은 과정이 임의적으로 바뀔 수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축구 경기하다가 경기 룰을 바꾼다는 얘기는 듣도 보다 못한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입법기관이 그런 이야기를 제시한다는 건 그리고 한 번 이미 했잖아요. 네.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바꿨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뭘까 이게?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긴다고 했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룰을 바꾼다는 거는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족해서 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더 압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분들의 생각은 제가 듣기로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7대 3으로 이기고 최소한 6대 4로는 이긴다. 무난하게 이긴다라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국회 쪽의 의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자꾸 이상한 거 꺼내 들어가지고 네거티브 하려고 그러고 룰도 바꾸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는 더 이기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그로테스크한 그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그로테스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난번에 장인수 기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친구 좋아하는데 장인수 기자가 나와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특히 막판에 그러니까 경선 진행되는 중간에 바꾸려고 했던 거는 우리는 바꿀 힘이 진짜 있어라고 믿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꺼낼 때만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꺼내죠. 안 될 거를 왜 꺼내겠습니까? 바보 되는데. 그러니까 네, 될 거라고 생각한 그게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 선호투표제로 전환을 받잖아요. 네. 그때 확인을 아니,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투표가 시작되기 네. 전이었어. 근데 이해를 한다고 쳐.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미 1, 2, 3위 1차 경선이긴 하지만 순위까지 나왔는데 그걸 갖다 다시 말도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하자는 거 아니야. 안 한 사람들이. 그 저건 결과를 보고서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네. 한 분 한 분이
침해된 또는 당원들의 투표권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 분이 동시에 얘기했고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진영 내에 회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진영 내 나름대로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그들 진영 내에서 저런 회의를 하고 저렇게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감 때문일까? 힘이 있다는 걸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걸까? 장인수 기자 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바꿀 수 그래서- 있다는 확신, 어. 이겨야 한다는 욕망. 나 그게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 근데 그게 좀 이게- 무섭더라고요.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걱정된다고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내부에서도 이거 역효과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근데 조이대가 상고 기각하자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대법관들이 그냥 따라간 것처럼 지금 그 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순전히 추론이에요. 논리적 추론인데 왜냐하면 저분들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가정 위에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이라는 가정 위에 추론을 해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경공에 나와서 마지막 우려사항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우려사항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낙연 네, 네. 예. 마지막 붙었을 때 20일, 예. 마지막 이 서울 경선에서 크게 요동이 쳤잖아요. 예. 그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무슨 종교가 개입해 많이 나왔잖아요. 얘기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그것에 대한 마지막 두려움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 예. 그것을 전국적인 선거를 다시 하게 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우려사항을 나름대로 우려사항을 잠재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내부에서 검토된 게 아닐까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천지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아니 본인이 네. 마지막에 뒤집힐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서울에서. 신천지 때문에 뒤집힐 것이다라는 두려움. 거기까지는 말 안 섞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이 얘기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예. 최근에는 신천지를 안 했으니까 예. 이 경복에 와서 그 얘기는 안 했고 비슷하게 말했죠. 그때 그런 우려가 있었다. 예. 근데 자기한테 있는 마지막 두려움은 그 마지막에 뒤집히는 것이다. 그런 종교 세력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 모든 당원이 그때 다시 한번 투표를 하자. 저는 그런 내부적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역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렇다는 거죠. 역으로 추론하면 마지막으로 뒤집힌다면 그때 내 말 안 듣고 그 세력이 들어가는 걸 방치했기 때문에 엎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기 그렇게 위한 말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 놓는 그렇죠. 걸 수도 있겠네. 그게 저분들이 합리적으로 저 말을 했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회의했고 합리적으로 결의해서 저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걱정인 거는 왜 그런 여러저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할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 얘기 꺼낸 것도 제가 그 핵심 캠프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왜 그랬냐? 누가 하자 그랬냐? 그럼 다 모른다 그래. 예. 자기가 가서 다 얘기해놓고 누가 하자 그랬냐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아차 싶거든요. 근데도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 제 걱정은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거나 뭔가 브레이크를 걸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지거나 못 얻더라. 그동안에 보면. 그러니까 짧게는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 또 중간 단계로서는 내가 뭐 장관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할 가능성. 이런 거를 걱정한다고 보는 게 솔직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니, 최강욱 전 의원님은 그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왜 반명으로 찍혔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거 다 물어본 다음에 당신 왜 얘기 안 하냐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내가 반명이야? 그러고 누가 반명이라고 그러냐고 막 반명이 아니죠. 반명 스계지. 스계급이지. 두목 수혜를 안 물어봐서 그런 건가. 하여튼 막 그러길래 제가 아니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약간 표정이 이상해져서 아니 그림까지 그래서 돌리던데 그 모른다고 지금 나한테 누가 했냐고 그래? 그러니까 에이 아니니까 다른 얘기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아닌데 맞는 것처럼 유지해야 되는 뭔가의 또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그 신천지는 왜 꺼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냥 이렇게 될 걸 모르고 그냥 꺼낸 거예요? 그러면은 근거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요. 근거는 없는 것 네. 같고요. 왜냐하면 있으면 벌써 나왔죠. 그러니까 벌써 나왔죠. 벌써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누군가 저런 것은 이제 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확인을 못 한 거죠. 확인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그 당시에는 저게 큰 프레임에서 예. 제 생각에는 김민석 총리가 처음에는 신천지는 옆에다 붙인 거고 처음에는 이 양자연합이 좀 약하니까 삼자연합으로 맞추면서 누군가 소스를 주니까 그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방향이 틀어진 거죠. 왜냐하면 반명 여기까지 좋은데 신천지를 붙이니까 반명까지 이상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한 거죠. 아니 저게 좀 독실한 개신교 신자거든요. 그렇죠. 김민석 후보가.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십자군의 심정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말이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유시민이 미워 죽겠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의 거의 대부분이고 국민들도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전당대회에서 필요하고 유리하다. 그 판단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다음 주제긴 한데 제일 특이한 게 국힘이 지금도 장관들 그 청문회 할 때 뭘 물어봅니까? 주적이 누굽니까? 저게, 물어보잖아. 이게 전체주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전체주의 논리의 핵심이 뭐라고 하냐면 적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그런구나. 근데 어떻게 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만든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이 안에서 누구를 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반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주의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를 또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저는 더 기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저한테도 신기한 건 저한테도 물어본 사람이 가끔 많아요. 뭐라고요?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한 교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이 느닷없이 물어보면 박 교수님은 유시민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예. 이런 말을 저한테 처음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예의가 가능한 말인가 이게? 폭력적인 말이잖아요. 그럼 물어볼 수도 말하면 되지, 있잖아요. 답하면 되지 뭘 그게. 아니, 나는 답하는데. 박 교수님 반명이죠. 이거는 폭력적인 어. 말이지만 유시민 작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의 우리하고 최근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유시민 작가의 네.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평가하냐는 거야. 예. 그건 난 그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걸 내가 유시민 작가의 말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래서 뭘 물어보고 싶냐 도대체 무엇을 나쁜 점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네.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고 그렇지. 싶냐. 의도는 있는 거죠 이게. 아니 제가 의도가 여쭤볼게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쁜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할까요? 난 좋은 점은 뭔지 알아. 나쁜 점을 좀 제가 들은 나쁜 점하고 만나 보려고. 아니 내가 많이 물어봤거든. 유시민 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저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다음에 소위 페이스북의 진보 농객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아. 낚시나 해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절대 같이 놀지 말라고 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문제 털레이뿐만 아니라 최광욱 선배하고도 홍상훈 선배 이런 사람들 놀지 마라. 왜냐하면 교수님 같은 어떤 놈이 그래 그거. 교수님 같이 이런 학자가 그러면 나중에 크게 안 좋다. 뭐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폭력적인 말이거든요. 그걸 그만큼 간절하던데 그분들이. 그 간절함이 예. 모든 전체주의 폭력의 동력이었어요. 그렇죠. 자양분이었어요. 예. 그걸 너무나 쉽게 나를 위한다는 말로 폭력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하니까 그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게 너무 쉽게 나오는 거거든요. 간절하니까.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 얘기 안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전략을 이제 철저하게 이번 선거 전략을 친명 대 반명 요 프레임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청래 후보가 반 이재명 분열 세력으로 분류돼야만 하는 이유 그거를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화면 준비됐나요?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유시민 전 장관이 사실은 대통령의 개혁성을 근거를 박약한 상태에서 반개혁
개혁으로 사실은 프레임을 잡았고 반검찰 개혁으로 프레임을 잡았고 거기에 ABC라는 분열주의적인 프레임까지 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사실은 나 저 대통령 지킬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흔드는 상황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주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양자택일, 우리가 양비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들어갈까요? 저건 불가피하게 소위 대통령을 지키거나 친명 쪽이 아닌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 얘기가 그 본인이 이제 내가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겠냐라면서 대표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우시는 게 내가 계엄을 미리 경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저 논리에 대입을 하면은 그 무슨 사령관들이 한남동 공관에 초청받아서 갔다더라. 그 다음에 내부에서 뭐 이러이러한 훈련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더라. 이러니 당신들이 계엄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단념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근데 그게 계엄으로 프레임을 잡은 겁니까 그러면? 그때 한 얘기가? 계엄과 내란의 위험성을 스스로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해서 내가 경험과 논리에 따라 추론해보면 이건 너네들은 계엄을 준비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니 그러지 마라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계엄으로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윤석열이를 내란 정권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러면 질문한 거였어요 당시에?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하고 유시민 작가가 말씀한 거를 왜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 판단하지 못할까? 그럴 정도로 문해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진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프레임을 잡은 거죠. 네. 네. 본인이 프레임을 만들면서 지금 유시민 선배가 프레임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란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한나 아렌트란 정치 철학자, 악의 평범성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은 부정적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있고 어떤 부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고 과정이거든요. 사고가 누구에게는 허용돼야 되는데 사고가 허용되지 않고 유시민 발언이 반명이야 친명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사고하지 말고 선택해, 이거 강요하는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프레임은 전체주의 프레임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 그게 너무 아니 저 프레임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기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신 분이 프레임을 둘 중에 하나, 반명이냐 친명이냐, 그것도 그 근거가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선택해라, 그 전체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는 그 프레임을 만든 것, 그게 너무 기이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예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을 이끌어가는 시기에, 더군다나 지금이 예를 들자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때는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중냐 사냐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거, 지금 그 상황입니까 우리가? 근데 본인은 그 상황이라고 우리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황 인식이 맞냐는 거예요. 지금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 밀고 조금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곳이지, 모두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지,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나눠서 가야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상황 인식.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애초에 준비된 대본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소위 멸칭으로 특정 사람들을 묶어서 폄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정책들을 다 성공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총선 대선을 승리하고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아무리 역사는 잘 높았다고 해도 정권을 뺏겼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그러면 그 반대로 하겠다면은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뉴스공장 보지 말고 매불쇼 폐지하고 유시민 낚시터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해산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총선 대선을 확고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모든 개혁 작업을 완수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냐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수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얘기해달라는 그 말은 안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저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그 일하시고 그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지켜보고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내고 그 성과가 주가지수 같은 걸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잘 하니까 자기가 친명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울타리 안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거나 더 키우려고 암약하던 사람들이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꺼내든 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개혁의 완성과 마무리를 위해서 그게 필수적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 집어든 무기가 그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현혹되어 온 내가 너무 안타깝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아왔던 내가 너무 한스럽다라는 얘기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절실하고 진솔하게 하더라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데자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문구로 오소리다 문파다 막 하던 분들이 이렇게 가더니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대선 경선에서 졌다는 거를 이유로 그 다음부터 나는 이재명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손을 들어주고 서로 포옹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문파에서 문재인을 제명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찍겠다. 그리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얼마나 절절한 글을 올렸는지 몰라요. 문재인 정권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못할 수 있는지 나는 너무 속상하다. 큰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선거라고 봤던 게 유시민 작가를 끌어들인 거는 어쨌든 반명 간별 기구로다가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잖아. 예. 당대표 선거에. 근데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아무 소리도 없단 말이에요.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가 모두의 전당대회잖아요. 예. 그럼 모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모두일까? 그럼 저는 민주당 당원만 모두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범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가정한다면 예. 범민주 진보 세력 모두에게 좋은 전당대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두에게 좋은 전당대회가 되려면 첫 번째 그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의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당연합니다. 예. 그건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둘째는 국민 주권 정부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전제 조건으로. 근데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당원 주권 시대도 동시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 당원 주권 정당이 동시에 확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중단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의 전당대회를 되기 위한 조건인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정당 내에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당대회는 그 세력 간의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경쟁 이후에 이들을 합칠 수 있는 마지막 퍼스널리티, 즉 인격체가 누구냐? 그게 누구야 되냐? 새로 뽑힌 당대표 위에 대통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기 순간 누가 화합을 시키죠?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죠, 우리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록 어떤 후보를 조금 선호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그 후보가 대통령만을 내세워서 선거를 할 경우, 대통령을 주요 플레이로 끌어당길 경우,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몰아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더군다나 대통령만 위험한 순간을 몰아넣는 게 아니라 범민주 진보 진영이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럼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지 마라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경고를 안 하는 건가 그러면? 아니면은 서로 이해관계 저 눈빛이 무슨 대답을 하는 걸까? 청와대에서 네. 알아서 하시겠죠. 예. 자,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손 들으시면 됩니다. 뭐 혹시 지금 있어요? 좀 생각들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어떤 사고 체계와 논리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는 문조털레유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 사람들이 그러면 저렇게 뭉쳐가지고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나 목표나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뭉칠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게 그러면 유시민이 자리를 얻고 싶어서 그건 아니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게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요게 이제 등장한 거예요. 아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친문 세력의 부활. 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야. 친문 세력이 부활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디 친문 세력이 땅 파고 들어갔냐 지금. 어디를 부활을 하냐. 나도 친문이라면 친문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너 같은 놈들이 지금 백수인데 지금 그걸 되게 분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를 내세워가지고 너는 어차피 조국 똘만이니까 조국 대통령 만들라고 김어준, 유시민, 문재인 다 공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합당 얘기 나왔을 때 미략설 나왔잖아요. 그게 그거였잖아.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어준이 기획하고 배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키고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 전하 홍사원 같은 사람은 이제 그 행동대장들이고 앞에 나가서 막 약 팔고 다니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저는 아니죠. 약을 파는 사람 옆에 있는 약 제일 잘 팔 인상이야 관상이. 원래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기생충 약 같은 거 한 사람 나오라 그래 그렇지. 먹여서 보여주거든. 나온다. 옛날에 그거 많았는데. 내가 기생충 얘기하니까 인류가 어마어마한 살충계를 통해서 모기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주제에 집중해 주시고. 그런데 모기를 못 죽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기가 멸종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기가 같은 모기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범민주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힘을 유지하려면 범민주 진보 진영이 다양해야 돼요. 대권 후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확정적으로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사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A라는 지금 대통령 사람을 이 사람이 반드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다음 차기에. 그러려면 이 사람만 있으면 필패예요. 지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돼야 된다. 그럼요.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이 먼 민주 진보 모두의 전당대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국 또는 특정 후보를 누가 지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모든 게 누구를 죽여야 내가 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라져야 내가 된다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이렇게 해서 누가 죽어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사람을 대통령 못 되게 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많은 세력이 있을 때 자기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김민석 총리가 똑같은 김민석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나중에 대권에 도전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하려면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혼자 우뚝 서면 저는 그만큼 개연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기 얘기한 거예요. 난 어디 딴 데로 빠질까 봐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그거 있죠. 그 맞는 얘기. 이기려면은 상대당 후보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 민주당 그렇지. 후보가. 네. 그러면은 상대당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아 그렇게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자기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막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논리필연적으로 여기만 싹 없애면 저기 애들은 내가 그냥 가볍게 당연히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오세훈한테는 왜 졌냐고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잠깐 전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는 왜 매번 저 우파 기득 정당에게 정권을 내줬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자생적으로 길러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순간에 외부에서. 외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데려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진영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외부에서 20개 데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민주 진보 진영의 계열의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처음에 시도한 게 후단협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단협이 뭔지 알죠? 후보 단일.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아니라 정몽준 후보를 데려다가 이 시기에 딱 쳐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어요. 맞는 그렇죠. 말입니다. 지금 홍명보가 문화부 장관 하고 있겠지.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그랬으면. 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후단협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성장한 후보가 약하니까 외부에서 데려다 하자. 그게 지금 국힘 방식이거든요. 국힘이 했던 방식으로 민주당 쭉 했다? 그러면 정권은 왔다 갔다 했겠지만 제가 보기엔 남미처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까지 내부에서 성장시킨 사람을 대통령 후로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했고 4명이 대통령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다른 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 마지막에 최종 후보가 되면 무조건 온몸을 바쳐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걸 원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게 우리가 모두를 위한 거 아닐까? 네. 모두를 위한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식도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기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고 그 뭔가 쭉 정치인으로서 있으면서 지지자들과 서사를 함께 만든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울었고 나와 함께 고통받았고 나와 함께 싸웠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겼다라는 그 동질감이 들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당원이나 국민들하고 호흡하려고 하지 않고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진짜 망하는 길이죠, 그거를. 그걸 이제 진짜. 철학에서는 네. 항상 사유할 때 구조냐 주체냐 이런 사유를 하거든요. 구조냐 주체냐 선거할 때도 그러면 정치 공학적인 어떤 정치 전문가들은 주로 구조를 따져요. 예.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자기 참모들한테 대화를 주하다 보면 네. 참모들이나 정치 전문가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 구조를 어떻게 판을 짜냐에 따라서 누가 유리하다는 얘기만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은 구조에서 결정된 적이 없어요. 구조가 아니라 주체, 당원들이 서사를 만들어 오면서 대보를 내세웠어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후광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의 후광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노무현의 지지로 문재인이 된 게 아니에요. 문재인의 지지로 이재명이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모든 경우에 따라 당원들이 국민들이 이분이 지금 우리의 후보입니다 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보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 진보 계열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 진보 진영의 국민들 또는 시민들 더 나아가서 당원들과 서사를 함께 할 것인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지. 그렇죠. 판을 이렇게 만들면 나에게 유리하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하니까 저들을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저 큰 정치 지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공개 방송하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예. 준비된 얘기를 안 하니까 잘 이 되겠죠. 겸공이나 매불쇼의 그 영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쉽게 안 없어질까?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또 네.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유시민이 좋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을까? 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 이틀 한두 해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 그간에 쭉 함께 해왔다라는 그 어떤 믿음이나 서사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과
저 같은 사람들은 사적인 인연관계는 없지만 물론 방송도 하고 했지만 사적으로 뭐 이런 건 없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30년에 최소한 인연이 있어요. 어린 시절 그가 썼던 유명한 글 있잖아요. 거기서 감동했다가 소유에서. 어느 순간 정치를 했는데 아 좀 싸가지가 없네. 아 말은 말과 재수없네. 말은 맞는 말인데. 말은 맞는 말인데 왜 저 따위로 하나 이런 시절도 말투가. 있었고 그런데 또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이거 눈물과 웃음과 그렇지. 여러 가지가 섞여서 오늘날 유심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오늘날 인상을 쓸 때도 웃을 때도 뭔가 이렇게 할 때 다 우리 감정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공학적으로 기술자들이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물론 일정 부분 성공할 수는 있겠지. 쉽게 말하면 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나는 좀 그게 불만이에요. 친명이네. 유심히 비판하는 거 보니까 친명이요. 아유, 축하합니다. 시간이 지금 한 13분 남았는데 질문 지금 얘기가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재밌긴 재밌는데 질문 그래도 꼭 이거 물어봐야겠다. 한두 분 정도 예. 마이크 화면이 비춘가요? 예. 재밌다. 화면까지 나오나요? 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아까 신천지 말씀을 하셔서 예. 그냥 제가 불현듯 든 생각인데 혹시 그 이제 김민석 그 후보 쪽으로 신천지가 접근을 해서 예. 이렇게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한 정황을 발견하고 예. 저쪽도 혹시 그런 식으로 접근했지 않았을까 해서 어.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정황을 수집했다가 나중에 서울 경선쯤에서 이렇게 슬슬 흘리지 않을까라는 그럴 가능성 없느냐? 두려움이 뇌피셜. 네, 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예. 갑자기 생겨서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신천지이자 당원인 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누군가가 그쪽에 심취해 있으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염려가 많은 거예요, 저분도. 예. 아니, 다른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모두의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정당들을 보면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세계적인 지금 업적을 남긴 정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독일의 녹색당 같은 경우 예. 큰 틀의 계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주의적으로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급진적으로 요구하는 그렇죠. 계열 예. 아니면 일정 경제적 성장과 타협하는 예. 두 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초록색과 매번 싸운단 연두색과. 말이죠. 이 전당대회 때 매번 싸우고 또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의 제1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정당의 제1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권 정착 창출이 아니에요. 정권 창출은 모두가 지향하는 바고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하고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도대체 우리의 정치적 의사 형성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뭐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 가지고 싸우는지를 알 수가 없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어 도대체? 뭘 이렇게 보여주? 아니 내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예. 좀 Q&A 우리가 받아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내가 요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해야 돼 갖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갖고 다음에는 한 2시간 합시다. 제가 잡을게요. 아니 안 잡아도 괜찮아요. 내 팔이 길어 갖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된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냐.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걱정 많거든요. 특히 엊그제 대통령이 하여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셨잖아요. 1년 동안 그거 갖고 지금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나 해석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 정말 그거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대한민국 그 분야에 가장 영민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실 리는 없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생각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분리는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 정치 세력을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말하면 사법적 통제하에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실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사법적 또는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이제 검찰 사법개혁의 실질적인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됐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작은 생각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놀 일도 아니고 너무 긴장할 일도 아니다.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뭐 그 부분을 제가 좀 그 짧은 지식으로 좀 반문을 하자면은 지금 상황이 겨우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잖아요. 지금부터 모든 행정부처가 일시 단결해서 전력을 다해도 지금 쉽지 않은 일인데 법무부 장관 보니까는 어쨌든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힘을 그런데 안 실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낀 거는 뭔가 개혁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그 흠결이 많은 개혁을 한 것처럼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월 2일이면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한 50 며칠 남았는데 야, 이거 되겠어? 그래서 갑자기 그냥 일단 겁이 덜컥 났거든요, 저는. 최 의원님은 겁 안 났어요? 나만 겁이 난 거였나,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겁까지 나진 않았고 좀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 정도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통과되고 나면 뭘 할지는 뻔하다. 이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나 이런 것도 엄청 부각시키겠죠. 그리고 경찰의 무능함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기사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답을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벌써 그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런 것들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마치 검사가 잘해가지고 그거를 잡아낸 거 확인하고 바꾼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는 게 되게 필요한데 박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그 민주적 통제 안으로 지금 국가기관에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검사가 그걸 통제하게 하는 거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만 잃지 않으시면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어떤 비리들이 많이 밝혀지는 것도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죠.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몰아가기를 할 때 거기에 속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 제가 매불쇼에서 말씀드렸나? 이게 근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검사 제도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 구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난데없이 지금 그걸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짓에 제일 능한 게 이제 조선일보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저희도 나름 눈에 띌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님의 관련된 발언을 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무엇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검찰 개혁,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으로 끝난 게 아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가장 큰 후속 효과는 즉 누가 당대표냐가 되냐에 따라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지 이미 결정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것을 대통령이 확인해 준 정도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수히 많은 관련된 법이 개정돼야 되고 관련된 정부 조직법도 바뀌어야 되고 시행령 바뀌어야 되고 정부 조직 내에 다양한 인적 이동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무수히 많은 일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과연 지금 전당대회 결과가 그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 뜻을 명확히 하신 거라고 봅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핵심은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걱정해야 될 거는 그거죠. 10월 2일 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그 누가 되느냐, 그 자리에 장을 누가 하느냐.
법무부 장관이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공소청이 옛날 검찰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아예 그 꿈도 못 꾸게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단호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모든 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작업을 조정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민정수석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리고 당대표 선거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연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 즉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네이밍은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하고 주권이 함께 있는 정부. 그러면 주권 정부에 맞는 정당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현 정부가 기획하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달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당원들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와 정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동등한 이치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쪽은 마치 정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만든 기획을 홍보하고 알리고 확장하는 데만, 즉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것이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국민 주권 정부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국민 주권 정부의 정당은 양방향 소통을 책임지는 곳이 돼야 된다. 거기에 맞는 당대표를 뽑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최고위원을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오신 분 있네요. 여기 전북 익산에 오신 분이 62살 나이에 나라 걱정, 당 걱정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분도 전당대회 끝나고 당대표가 선출되면은 이 혼란이 줄어들겠느냐. 그리고 아까 오늘 주제가 어쨌든 모두의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전당대회가 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지금 어쨌든 굉장히 분열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아니고. 그러니까 최 의원 저는 모두의 전당대회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저는 정책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하고 끌어들여서 누가 대통령 가깝냐고 하는 전당대회는 모두의 전당대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면 모두의 전당대회가 되려면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은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뭡니까?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차이를 드러내서 우리가 선택하면 하는 것이 모두의 전당대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방향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제 생각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죠. 물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다시 시작될 것 같다. 뭐가 다시 시작돼? 그러니까 새로운 장으로 가서 네. 모두가 하나 되는 정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첫 번째 전당대회 할 때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할 때 분열이 지금 2차전으로 왔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형태의 3차전으로 갈 것 같은 게 우려 사항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1, 2위를 달리는 지금 후보들께 단 하나를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참가시키지 맙시다. 그러니까. 단 하나만 요구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모두의 전당대회가 되고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제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자. 최 의원님은? 예. 이게 어느 정도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행한 말과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을 끝까지 하면서 그걸로 속여가지고 전당대회를 끝낸다는 생각은 후보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속지 않는다. 그거부터라도 돼야지 그 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다시 논쟁이 없지. 이 상태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저부터도 계속 그걸 물어볼 것 같거든. 그때 왜 거짓말했어? 이거가 남아있는 한 그게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또 고향인 익산에서 62세씩이나 되는 어르신이 오셨다고 하니 어디 계세요? 마음이 좀 예순들 아니신데 보니까. 좀 위안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경주에서 태어난 67, 8세 되시는 분이 유시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나라 걱정을 심하게 하시는데 뭐 62세는 당연히 걱정하셔야죠.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청와대에서 이쯤 되면은 입장을 하나 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좀 왜 가만히 있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아합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 다음에 또 한번 또 자주 종종 이런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 다음에는 질문도 조금 더 많이 받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두 분이 워낙 이빨들이 세갖고 그냥 자, 박구용 교수, 최강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그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10주년 행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제가 그렇다고 홍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홍쇼 진행을 옆에 계신 이제 최광욱 전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 환호는 뭐야? 이거 잘 되면 안 되는데. 홍사원 없는 홍사원 쇼를 완전하게 제가 파괴하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없더라도 최강욱 의원 여러분들 좋아하시니까 많이 봐주시고 저는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자 홍사원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사원!